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공부하기 좋은 때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놀기는 더 좋긴 하죠. 오늘은 보조국사 진울, 그러니까 그 한국 선불교의 실질적인 개조입니다. 보통은 이제 중흥지조라고 정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신라 시대부터 선불교가 도입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범랑선사 같은 성녀에 의해서 신라에도 이제 선불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진울이 바로 개조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선불교가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이 12세기 진울의 이른바 이제 도노점수, 정해상수 이런 식의 이제 불교 이론이 확장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이 진울은 한국 선불교의 도전을 받는데, 그게 이른바 이제 그 성철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돈점 논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기록적인 걸 겁니다. 선불교가 아니면 누가 800년 전의 철학자와 논쟁을 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시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논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선불교의 특성상 이 800년 전에 활동했던 보조국사 진울의 수행 방법을 가지고 20세기 성녀가 이제 논쟁을 걸었고, 그게 뭐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도 같이 덤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진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이에 한국 철학사 기술에서는 제가 원효와 의상을 시작점으로 삼았지만 사실 다른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 철학자 중에서는 강수, 최치원, 설총 같은 신라의 유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가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라의 그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이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자의 글귀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노자의 이제, 가장 큰 소리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태음희성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이제 신라의 종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소리라고 하는 거는, 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태로 읽어요. 대로도 있습니다, 같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소리인데, 이 가장 큰 소리는 희성. 원래 희라고 하는 게 노자에서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이게 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걸 희라 그러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걸 이라 그러고, 이는 원래 평평하다는 뜻인데요. 이때 평평하다는 건 이제 시각적인 뜻에서 배경도 희고 전경도 희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흰 바탕에 명도와 채도가 똑같은 흰색으로 글씨를 쓰면 안 보이겠죠. 그게 입니다. 그러니까 평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과 전경이 평평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이제 이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 그걸 미라 그럽니다. 미세하다 이거죠. 워낙 작으면 공기가 손에 안 잡히잖아요. 물을 손에 잡아봤자 물이 빠져나가 버리죠. 그런 걸 이제 미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고, 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 가장 큰 소리가, 가장 크다는 소리는 소리가 희미하다,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태음, 대음을 주파수로 변환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속도가 빠른 음악,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트가 강하고 속도가 빠른 음악은 잘 들리죠. 그런데, 어떤 음악의 연주 주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베토벤은 운명교향곡이다 하면, 민민미 도 렐렐레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민미 도 렐렐레시 이제 바로 연속되어서 이어서 음의 변화가 이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아듣죠. 그런데 처음에 미를
한 달 전에 연주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그 다음 미를 지금 연주하고,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또 미를 연주하고,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못 듣겠죠. 예. 그 주파수 폭이 아주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감각을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연주하면 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빰빰빰빰 이게 아니라 그걸 이제 뭐 1초에 뭐 1억 번을 빰빰빰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음의 변화를 포착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빠르거나 가장 느린 것은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이걸 신라인들은 이제 종에다 새겼거든요. 이 구절을. 그건 뭐냐면 그 종에는 종을 주조할 때는 그 종에다가 성덕대왕은 이제 신라 성덕왕을 뜻하는 거거든요. 성덕의 훌륭한 덕을 여기다 실은 겁니다. 덕음이에요, 덕음. 네, 덕음. 이게 이제 덕의 소리는 바로 들리진 않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오래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덕대왕 신종, 이 종이 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냐면 여운이 길어서 그래요. 여운이. 우리가 이제 소리는 성과 운으로 나옵니다. 성은 초성이에요. 그리고 운은 남은 소리예요. 남은 소리. 그러니까 이 성은 처음에 타격음입니다. 종을 치면 이제 바로 땡 하는 그 소리고, 우는 타격음 다음에 계속 울리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 훌륭한 왕이 살아있을 때 훌륭한 정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죽었어요. 죽은 뒤에도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잊히지 않고. 그런 맥락으로 이 종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노자에 나오는 이 태음 희성을 현실 정치 속에서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외에도 이제 도가적 자료 많아요. 그러니까 유가는 유학자들 뭐 강수, 최치원, 설총이 있고, 도가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철학자는 없지만 이런 불교의 상징인 종에다가 이런 구절을 새긴 거 보면 신라의 불교는 도가적인 그 요소를 상당히 많이 수용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삼국사기에 보면 그 막고해라는 장군이 그 노자의 글귀를 인용하는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게 또 고구려의 장수였던 이 을지문덕이요. 을지문덕은 이제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문덕이에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을지문덕이 그 수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살수대첩으로 이제 고구려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쳐들어온 장수가 이제 우중문이에요. 우중문이 쳐들어왔는데 을지문덕이 일부러 계속 패주합니다. 그 전투를 하다가 도망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7번을 후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중문이 이제 방심하게 되죠. 그 순간에 을지문덕이 시를 지어가지고 우중문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 장군이 지금 생사를 결단하는 그런 상황에 시를 지어가지고 이거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시 탁 지어서 보내고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신책은 구체문이요. 신묘한 그 계책. 이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궁구했고, 우중문을 칭찬하는 겁니다. 시를 보내서. 묘상궁질이라. 그래서 또 역시 신묘한 계산은 궁질이. 지리를 다 알았구나. 그렇죠. 땅짓자요. 궁과 구는 같은 뜻이죠. 당신의 그 신묘한 계책과 아주 신묘한 계산은 천문과 지리를 다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패했으니까 전선공이구하니 전쟁에서 이겨서 7번이나 이겼잖아요.
그래서 공이 이고 이미 높으니 원은 지족운이라 원컨대 지족은 원인지라고 그랬죠. 지족. 만족할 줄 알고 이제 그만 지족잡으라고 이제 노자에 나오는 거거든요. 만족할 줄 알고 원은지 이제 그만하시지 뭐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전쟁 때 나갔는데 상대 장수가 이런 시를 써서 이제 보내면 그거 도망가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여유를 갖고 하는, 이제 조금 오면 이제 넌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를 탁 보내고 나서, 떠본 거죠. 그랬는데 우중문이, 원은지 하지를 않고, 중재를 하지 않고 공격해 오다가 살수해서 그냥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 장수, 이거 막고해도 장수고, 을지문덕도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장군이 자기 시를 짓는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대단한 일이죠. 시라고 하는 게 문학의 꽃이잖아요. 그걸 이제 장군이 이제 그 시를 짓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장군들을 많이 뽑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좀 전쟁도 좀 멋있게 이기고 할 텐데 말이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정도면 이미 이제 뭐 노자 같은 문헌은 일반인들도, 문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의 도가사상이나 육아사상도 충분히 이제 철학사에 기술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기술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뭐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8차례니까 일단 그런 대목들은 건너뛰고 바로 고려시대로 넘어옵니다. 고려시대로 넘어온다고 해도 이게 또 불편한 게 앞에 균여대사가 있고 또 바로 앞에 의천, 대각국사 의천. 대각이라는 시호는 원래 저 부처입니다, 이게. 균여대사가 있고 대각국사 의천이 있죠. 대각국사거든요. 고려시대에는 이제 국사가 있는 거죠. 신라시대에는 국사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나라 스님 이런 뜻이거든요. 고려가 이제 불교 국가니까 불교 이념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뭐 조선은 성리학 이념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천은 의천은 이제 그 고려 문종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숙종의 형이고 선종의 형입니다, 또. 그러니까 왕의 자식이자 왕의 형이었던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자기 동생들이 왕이 되니까. 이런 사람인데, 4월 초파일 날 송나라로 밀항을 해요. 모든 게 다 보장된 사람인데, 불법을 구하겠다고 송나라로 밀항을 하는데, 사실은 뭐 단순히 불법 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수천 종의 그 불교 서적을,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고려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의천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업적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송나라에 가서 송나라 문물을 배워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려 왕실에서는 반대하죠. 뭐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에서는 고려가 상당히 그 강대국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거란과 대치하는, 송나라가 거란과 대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고려도 거란과 대치를 하죠. 그 당시 거란과의 관계에서는 거란이 이제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 왕건이 이 발해는 고구려의 후손인데, 그 나라를 멸망시킨 이 거란족과는 외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란에서 보낸 그 낙타 수십 마리를 굶겨 죽이잖아요. 강력하게 이제 그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란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송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거란이 있으면 금나라에서 망하잖아요, 송나라가. 근데 어쨌든 이제 고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천이 송나라에 오니까, 송나라 황제가 그 당시 철종이었는데, 모셔오게 해가지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내용이 의천의 기록 속에 다 나옵니다. 송나라 쪽 기록도 이제 거기에 다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천이 송나라에서 화폐 경제가 발달한 걸 보고 고려로 돌아와서 그 주전소를 설치하게 건의를 해서 그때 화폐를 찍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만약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무슨 화폐를 찍어내고 이러면 이제 뭐 사입이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가 고려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지금은 정교 분리죠. 정교 분리, 교합 분리 뭐 이렇게 돼 있는 근대고, 이 당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고대 국가로서
하나의 단일한 이념이 전체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단일한 이념을 얼마나 확고하게 왕실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국가가 안정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조선은 사실은 뭐 사대부의 나라이긴 하지만 조선의 왕은 고려 왕에 비해서 권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제 특수신분이거든요. 그런데 고려 시대의 왕은 그냥 지방 호족들 중에서 이 군웅할거 시대에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자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왕의 권력이 이 소수의 귀족들과의 권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불교를 통해서 국가를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균여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여대사는 이제 고려 광종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균여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종, 선종, 숙종 시기에 와서는 의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균여와 의천의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균여는 뭐 그 의천이 활동할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균여가 의천을 어떻게 비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의천은 균여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 논쟁은 아직도 지금 불교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진울과 성철의 논쟁도 아직 결론이 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맥락을 짚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선불교의 실질적인 개조라고 할 수 있는 진울의 도노점수를 20세기 성철이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비판이거든요. 근데 비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불교, 선불교의 특징인데, 이를테면 담선법회라든지 무차선회, 뭐 이런 무차선회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게 불교의 목적은 이게 선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깨우침 이거거든요. 각 이겁니다. 근데 이게 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입증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학은 입증이 됩니다, 학은. 왜냐하면 내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거나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은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도 똑같은 결론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이제 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각은 이게 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가 진짜 깨달았는지 아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길로 아예 나선 게 이제 사제 집단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서양에서는 뭐 신부라든지 뭐 이런 뭐 목사라든지 이런 목회자들이고, 이 동아시아 이제 불교 쪽에서는 이게 이제 스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특이한 게 이런 무차선회나 담선법회 이런 거요. 선을 이야기하는 법회. 이런 것들은 사제 집단만 모여서 뭐 주거니 받거니 선문답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림이 없는, 차단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일반인, 승려, 보살 뭐 할 것이 다 모여갖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계급장 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제 이게 사제 집단이 있고, 그리고 사제 집단만이 이 불경을 읽을 수 있고, 뭐 성서를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이 어떻게 말했다, 나자린 예수가 어떻게 말했다, 이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사제 집단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특이하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덮어버리고 불경을 읽었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선불교는 불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불교의 조사들은 늘 기이한 행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중국의 그 대해종고선사 뭐 이런 진울이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대해종고선사 뭐 이런 기록을 보면요, 날씨가 추우니까 불상을 가져다가 불쏘시개로 막 따뜻하다 부처님은 가호가 뭐 이러면 막 그냥 이게 뭐 기타 종교에서는 이게 완전 신성 모독이 돼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게 이게 선불교입니다. 왜? 부처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 이게 일심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없으면 부처의 마음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맞짱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담선법회, 무차선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아마추어 가리지 않고 그냥 계급장 떼고 앉아서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이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800년의 그 시공이 다른, 공간은 뭐 이렇게 비슷하긴 합니다만 전혀 다른 그런 논쟁이 가능한 것도 이제 이 선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불교를 연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고, 깨달음의 방편은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다 케이스가 다르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깨닫는데 도움이 됐을 뿐이고요. 나는 나만의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목적은 이 깨달음에 있는 건 이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게 학문적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 이제 선불교인데, 뭐 유명한 조주선사라고 역시 이제 중국의 유명한 스님인데, 어떤 이제 선문답을 하다가 뭐 집신을,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예요. 그 조주가 머물러 있던 절에 이 스님들이 그 심심하니까 고양이를 키운 거예요.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게 이제 고양이 소유권을 갖고 이쪽 파 저쪽 파 나뉘어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 스님들이.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절의 방장이 그 절의 조사죠. 조사가 이제 그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 고양이가 너희들 것이라고 하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 고양이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느 하나도 그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양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주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사가 조주한테 묻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러니까 조주가 갑자기 집신을 벗더니만 집신을 머리에 쓰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가, 야, 네가 그때 있었으면 고양이 안 죽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신을 이렇게 머리에 썼다고 하는 거, 발에 신어야 할 걸 머리에 썼다고 하는 건 뭐냐면 본말이 거꾸로 전도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과연 그런 뜻으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그런 식의 비유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뭐 이럴 때면 이제 그런 가정기행이 일어나는 게 이제 선불교이고, 그게 이제 무차선이 담선법편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연구를 선불교식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뚫고 어쨌든 선불교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불교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의천까지는 전부 교종이었어요. 뭐 선불교 세력이 있긴 했습니다만 소수였고요. 그 교종은 불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경은 뭐냐면 이 부처가 있고 부처가 한 말이 경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진리를 이 경을 통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번역된 거잖아요. 이게. 원래 중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원래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번역된, 마하반야 바라밀다 뭐 이것도 뭐 파라자냐 뭐 파라미타 뭐 원래 범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꿀밀자스를 이렇게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렇게 음력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음을 그대로 옮긴 것도 있고, 반야가 이제 그 지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중국 불교가 형성이 되는데, 이걸 그대로 번역을 그대로 음력으로 이렇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를 쓰기도 하고 또 뭐 공자를 쓰기도 하고
공자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의 중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 부처가 한 말과는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경을 통해서 접근을 하려면 부처의 본래 말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추적을 하고 이제 그걸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 신라나 이 고려에서는 안 되고 중국으로 가야 되고 중국에서도 안 되고 인도로 가야 됩니다. 인도로 가봤자 헛사예요. 왜냐하면 부처는 이미 과거 인물이고 지금 살아있지를 않잖아요. 예, 이제 골치가 아프죠. 근데 어쨌든 그 오리지널리티가 그쪽에 있으니까 전부 거리로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불법 유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귀축제사 열전이 나와요. 귀축제사라고 하는 게 돌아갈 귀자 쓰고 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축이죠. 천축으로 돌아갔다. 아니 신라 사람이 왜 천축으로 돌아갑니까? 불법의 고향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축제사에 관한 열전이 있는데 열전이란 명칭은 안 붙어 있습니다만 성격이 열전인데 가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다가 반 죽고 오다가 반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이제 뭐 왕 5천 죽국적선 해초 정도 원척 정도 뭐 이런 그 한두 사람만 살아남고 결국 그 두 양반 다 중국에서 죽었지 신라로 못 돌아오거든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뭐 이 프랑스 철학 공부하고 싶다면 프랑스 가서 한 8년 있다가 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음 가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데 선불교가 나타나면서 희망이 생긴 겁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부처의 마음이랑 내 마음이랑 이게 같은 일심인데요, 뭐.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저기 부처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불교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선불교 위주로 이제 불교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선불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이 강조됐기 때문에 결국 이 고려 시대 진울 이후로는 교선의 대립이 사실은 진울이 교정과 선종의 대립. 그러니까 이 교정 쪽에서는 어쨌든 부처의 가르침, 경전, 문자를 연구하는 게 이게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선불교, 가짜, 전부 가짜다 이렇게 봅니다. 위경이다. 선불교의 종지를 담은 불교 경제들이 사실 다 위경이 맞아요. 다 지금 후세에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석가모니 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선불교 쪽은 문자에 얽매여서 부처의 참뜻을 모하는 자라고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립이 격심했는데 진울이 이제 상당히 그 두 세력 간의 그 투쟁적인 상황을 해소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선불교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불교계가 안정되는 국면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선불교끼리 이제 또 대립해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일이 그건 뭐 늘 우리 역사 보면 늘 이제 뭐 핍박하고 억압받다가 다시 자기가 세력을 장악하면 또 핍박하고 억압하고 나눠 먹을 게 부족해지면 지들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사대부 살인들이 이 훈척 관료로부터 비판받다가 그 비판받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저거예요. 살인이 기존 훈척 관료들, 공신들 그룹들을 비판하는 건 전부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죠. 그러니까 육아의 수양론에서 그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부정부패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저쪽에서 꺼낸 칼날은 연모다, 이걸. 그러니까 살인들은 전부 역적이다, 이렇게 해서 죽게 되고, 살인이 이제 훈척 관료를 비판할 때 이제 부정부패를 이제 폭로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싸움이 전개되는데, 어쨌든 조선시대에는 뭐 칼 들고 이제 뭐 죽인 쪽은 결국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칼 든 쪽이 오히려 더 당하죠. 그런데 그 칼에 희생되었던 살인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살인이 정치 중심에 놓이게 되니까 살인끼리 이제 또 싸우는 거죠. 그렇게 또 분파가 되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뭐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의 세력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일개당만 딱 남아있으면 그 당 안에서 또 싸우겠죠. 예. 그래서 또 한쪽이 완전히 몰살당하고 또 한쪽만 살아남고 그걸 또 안에서 왜냐면 그것도 자꾸 그 인구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눠 먹을 게 부족하다고 이거 갖고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 조상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선불교에 대한 그 개략적인 설명인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목이 거창합니다. 그 진울의 깨달음인데, 진울은 평생 3번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철이 비판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뭐 깨달음은 무슨 3번이 있냐 이거예요. 한 번 깨달으면 끝이지 이거예요. 못 깨달았으니까 자꾸 깨달았다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보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부처의 빛이 온누리를 비추다. 이게 이제 불일 보조국사거든요, 원래. 불일 보조국사인데, 이 보조국사의 비문을 쓴 게 그 김군수입니다. 유로도 있고 수로도 있는데요. 사람 이름일 땐 수로 있습니다. 김군수인데 이제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김부식은 김부식이 이제 삼국사기 저자죠. 대문장가죠. 소식과 같이 되겠다고 해서 소식의 식자를 따가지고 식자를 지었고요. 소식보다 더 훌륭하게 되겠다고 해서 부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생 이름은 김부철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식, 소철, 그리고 아버지가 소순이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이름만 딱 봐도 지향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딱 보이죠. 그 아들이 이제 김군수인데 역시 이제 이 당일의 최고의 문장가인데 김군수가 지은 게 이제 보조국사 비문입니다. 이제 뭐 제가 소개하는 자료들은 그 비문에 나온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일 보조라고 하는 게 보조라고 하는 게 이 불일은 부처의 태양 뭐 이런 뜻입니다. 부처의 깨달음, 부처의 태양, 부처의 밝은 빛, 부처의 시대 뭐 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의 빛이 보조, 온누리를 두루두루 다 비춘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진울이다. 그런데 이제 진울은 이게 법호가 진울이잖아요. 누리라는 게 이게 말을 어눌하게 하는 거거든요. 말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유가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노점수라고 했는데 점수라는 게 이게 상당히 유가적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점수라는 말 안 쓰거든요. 수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속성 과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 교육학 전공자들에게 물어보면 한 학기 내내 가르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6주를 하는 거랑 그걸 계절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 빼고 15주로 딱 압축해서 15일 만에 이제 끝내는 게 계절학기거든요. 그럴 때 영어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한 학기 내내 가르친 게 절대 시수는 같지만 그 실력이 향상되는 것하고 15일간 그냥 바짝 그냥 해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격 수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착해지면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 깨닫는 건데 보통 그렇게 잘 안 되죠. 아무리 뭐 좀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안녕 같은 사람 눈에 띄고 발탁이 돼요. 안녕이 이제 마부가 평소에 이제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었는데 마누라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마부 마누라가요. 아침에 나갈 때 보니까 자기 남편이 거들먹거리는 걸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갔다 오니까 이혼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안녕의 마부가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아침에 당신 나갈 때 보니까 안녕은 키가 6척밖에 안 되는데 제 나라 재상이고 당신은 키가 7척이 넘으면서 결국 마부 나는 주제에 안녕은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하던데 만나는 사람마다 공경하고 하던데 당신은 보니까 뭐 거만하게 짝이 없더라. 이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신 안 산다. 이러니까 마부가 아유 나 잘못했다며 다시는 안 그러고 바꾸겠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바꿉니다. 바꾸니까 안녕이 갑자기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마부가. 왜 그러냐?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마누라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러니까 안녕이 벼슬을 청구해서 발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꾸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나태해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사실은 뭐 인격의 형성, 빌딩이나 뭐 이런 건 전부 바꾸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이제 수양이거든요.
진울이 주장하는 그 도노 점수의 내용이 상당히 육아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 문화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선불교가 고려를 이제 장악하고 이후 800년 동안 한국 불교의 대표가 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진울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문단 보시죠.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중앙조지만 그 앞에 이제 다른 선불교 선사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교선의 대립이 아주 격화되었을 때 선불교 중심으로 이제 통합을 한 게 진울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 뭐냐, 불일보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내용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거죠. 부처의 빛이 온누리를 비췄다 이런 얘기는 부처의 빛이 그만 커서 다 비췄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성, 이걸 인정한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그런 부처가 가진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기 시작한 게 이제 결국 불일보조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본성은 누구나 다 똑같다. 불성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본성을 그대로 보면 부처가 된다. 그게 이제 견성선불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그 불성을 견은 원래 직접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는 전에 듣는다 이런 뜻이고요. 무는 간접적인 거고요. 무는 전문입니다. 전에서 듣는 거고, 견은 친견이에요. 직접 본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친견, 직접 보는 순간에 성불이 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죠. 이게 깨달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인정한 게 이제 선불교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 안 가도 되고, 굳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경전을 통해서 읽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전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경제의 권위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양나라의 칼이죠.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불경 몰라도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선의 종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모구자 수심결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모구자가 바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그러니까 수심결이라고 할 때 숫자를 또 써줘야 돼. 수심결. 마음을 닦는 비결.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진울이 가진 불교의 대중성, 이런 게 이제 이 속에 보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간단한 수행법만 익히면 부처처럼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모구자 수심결은 요즘 인터넷 접으면 쭉 뜹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행 방법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간편한 수행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고진멸도, 그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거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초전법륜을 얘기하죠. 맨 처음의 가르침이 이른바 사제입니다. 네 가지 가르침, 네 가지 진리를 담은 말씀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고진멸도죠. 여기 이제 네 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 도는 이제 8정도로 또 나뉩니다. 여덟 가지 이제, 규칙을 지켜야 이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고라고 하는 게, 인생은 고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난 인생이 고가 아니고 행복해, 이러면은, 그 문제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고고, 삶은 허망한 거다. 이게 기본이에요. 인생은 고고, 삶은 허망한 겁니다. 허망하니까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원효가 얘기하는 화정의 정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정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리거든요.
문제거리를 타개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거리가 뭐냐? 고통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부정하기가 어렵죠. 인간은 고통과 쾌락에만 반응한다. 현대 공리주의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인간은 고통과 쾌락에만 반응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통을 없애고 쾌락을 정지시키는 거. 그게 윤리다. 이게 공리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공리주의의 맥락은 어떻게 하면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얻어낼 것인가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 좀 기계적인 계산법이 있지만 고는 그렇지 않죠. 우리 삶이 고라고 하는 거. 그 고는 어디에서 비롯된가? 생로병사 아닙니까? 태어나야 되고, 태어날 때 고통이 있는 거고. 우리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하겠지만, 태어날 때의 고통은 아마 죽을 때의 고통보다 더 클 수도 있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부 태어날 때 했어요. 그 수술을.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게 알려졌죠. 그러고부터는 이제 안 하죠. 태어날 때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겠어요. 따뜻한 엄마 품 안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태어났으니 이게 애가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으면 그렇게 울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다 잊어버린 거죠. 굉장히 큰 고통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죽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니힐리즘의 이게 허무주의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누굽니까? 디오니소스가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가 저기잖아요. 로마 신화에도 바커스잖아요. 술의 신이잖아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술 퍼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까요? 인생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디오니소스의 선생이 실레노스거든요. 실레노스가 디오니소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인간에게 최선은 태어나지 않는 거야. 태어나지 않는 거고, 차선이 있는데 그 차선은 빨리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으니까 술 품마시고 놀아야 되는 거죠. 도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연명도 인생 무건체 이러잖아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근체가 없다. 이게 없어요. 뿌리나 꼭지가 없어요. 식물은 뿌리가 있어서 한 곳에 정착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꽃이나 열매는 꼭지가 있죠. 꼭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표현맥상진이라 이리저리 흩날린다. 표풍에 흩날린다. 뭐처럼? 맥상진. 논두렁 밭두렁에 있는 그 먼지처럼 이 흩날리는 거 이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Dust in the wind. Dust in the wind.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두주취 비리나야 이웃을 말수를 갖다 놓고 이웃 불러갖고 실컷 먹고 마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성령 부정예요. 좋은 시절 다시 오지 않고 일일 난제신이라. 하루에 새벽은 2번은 없는 법이야. 세월 부대인이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 급시당멸려 세월 부대인. 그러니까 때 맞춰 열심히 해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 뭘 열심히 하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술 먹고 마시고 하는 걸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연명은 팽팽용이라고 벼슬을 주니까 이 양반이 벼슬을 하면서 맨날 벌거벗고 지내고 이러는 거예요. 벼슬한 혈령이. 팽택현이라는 곳의 그 원님이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황제가 직사를 보내니까 옷 입으셔야 됩니다. 관복을. 이러니까 그날로 그냥 관두고 그냥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 도연명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령 같은 사람은 주덕송, 바크스 신이나 봤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그 송가는 이 주덕이다, 주덕. 술의 덕이다. 이게 최고다, 이거예요. 술에 대한 송가, 술에 대한 오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쓴 게 이제 유령인데, 중림칠현 중에 한 사람이죠. 유령은 이제, 이렇게, 늘 이제 술병 들고, 길을 갈 때마다 장정 2명을 뒤에 삽 들고 따라오게 합니다. 내가 여기 쓰러지면 바로 파묻어버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벌거벗고 지내고. 손님들이 가서 무리하다고 욕을 하면
나는 하늘과 땅을 집으로 여기고 이 집을 옷으로 여기는 사람이야. 당신 누군데 남의 옷 속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겠냐. 뭐 이런 식으로 쫓아내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이라고 하는 이 도가적 허무주의거든요. 중림치료는 도가 쪽이니까 도가적 허무주의인데 그게 이제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고통스럽고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그 이제 탁월한 그 천문학자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천문학자만이 아니라 탁월한 글재주를 가진 천문학자죠. 페일 블루 다트 그래가지고 창백한 푸른 점 이래, 그 책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지구에서 출발한 보이저 1호인지 2호인지 이 우주선이 목성을 지날 때 무슨 2조 5천억 킬로 떨어진 지구 쪽을 향해서 지구에서 2조 5천억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은 그 화상 보면 그 지구라는 게 푸른 점 하나, 그 당시 디지털 그 카메라로 0.2화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점 하나 찍혀 있는 게 이제 지구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온갖 수사를 덧붙이죠. 바로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우리의 모든 영웅들과 비겁자들, 모든 도덕가들과 모든 폐륜아들, 정치인들, 사기꾼들 다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 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멀리서 떨어져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건 전부 희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쟁도 희극이고요. 웃기죠. 인간의 삶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그래요. 장자에도 이제 비슷한 게 와각상쟁이라고 달팽이 뿔 위에 나라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달팽이 뿔 그거 조그만 거 위에. 장자가 그 비유를 그렇게 쓰죠. 여기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서로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고 하는데 달팽이 밖에서 보면 이제 웃기는 거죠. 그럼 우리 삶 다 그렇죠. 입시철만 되면 차가 막히면 차에서 내려갖고 막 뛰기도 하고 시험 시간에 늦을까봐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아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삶의 그 틀이 그런 데서 비롯된다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주로 이제 긍정심리학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삐딱하게 살지 말고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감사하고 지내고 이걸로 돌파가 되느냐. 글쎄요. 샤르트르는 구토라는 소설을 썼죠.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주인공이 록강땡이죠. 록강땡이 계속 구토를 하거든요. 구토를 계속 하는데 어떤 경우에 구토를 느끼냐면 우리의 상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구토를 합니까? 구토를 느낍니까? 구역질을 합니까? 더러운 걸 봤을 때나 또요 사회적 불의를 봤을 때나 부정부패 현장을 봤을 때 이렇게 구토를 역겹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록강땡은 그게 아니라요. 바닷가에서 이 아름다운 조가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토를 느끼는 거예요. 찬란한 아침 햇살 그걸 보면서 구토를 느끼고 그래요. 실록이 푸른 5월 이걸 보고 구토를 느끼고 그래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에 구토를 느끼는 겁니다. 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그거 못 찾았어요. 샤르트르가 존재와 무 이거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반전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구토에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실존주의인데요. 불교적인 사유와 아주 닿아 있습니다.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고니까 흥청망청 살다 죽자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소중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방식의 맥락이 이제 어쨌든 고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다음부터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결코 가벼운 논의가 아닙니다. 러셀이 얘기한 것처럼 행복의 정복 이거 안 돼요. 우선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행복은 고대부터 중세 온갖 철학자들마다 다 하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에우다이모니아라 그래서 어떤 행복이라고 어떤 상태가 아니라 활동이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활동이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그게 행복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최고의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우다이모니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세가 되면은 그런 행복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행복 사라져버리고 행복이라는 건 뭐냐? 신이 주는 선물이고 지상에서 행복은 없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지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가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들어서면서 행복은 야 죽어서 뭐 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복 개념이 바뀝니다. 그럼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행복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 시대에 사는 거죠. 불행해질 자유도 없어요. 다들 앙케이트 조사해보면 다 행복해요. 프랑스인들의 90%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행복하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 뿐이죠. 불행해질 자유도 없는 겁니다. 그 예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예가 바바라 에런라이크라는 미국의 언론인이 있는데요. 여자입니다. 기자를 하다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 환자들과 자주 만나게 되죠.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기자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게 이 사람들이 유방암 걸리기 이전보다 유방암 걸린 후가 훨씬 더 행복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긍정심리학 갖고 얘기하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빅터 프랭클 식으로요. 자기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에서 에드워드 스키델스키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은 필수 요건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결혼식 주례사에도 보면은 무슨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 다 잃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가는 결혼식마다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공감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은 상태가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의사들의 처방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 병이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래야 낫는다고 하니까 다음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만이라는 거죠. 네. 그 미국의 이거 복음주의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의료 자본주의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 기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건데 흔한 긍정심리학보다는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광범위한 그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면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러셀식으로 얘기하면 그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집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숱한 욕망들이 모여 있는 게 이제 집이거든요.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 원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게 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게 이제 8정도입니다. 8정도가 이제 쭉 나와요. 네. 이런 방식이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뭐 불교의 원래 고유한 문법이었다. 이렇게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가모니 이전에도 이제 이런 수행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인생의 삶을 고통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 불교의 전유물은 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수천 년 동안 고민해 온 건 이제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진울은 이 원한 미움이라고 본 거예요. 미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평생. 미움이 없어지면 참 일단 좋겠죠. 네. 우리 그냥 막 뭐 어떤 정치적인 의견 내리고 이런 거 험악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미움이 되는데 그 미움은 때로는 이제 가족의 식탁을 엎질러기도 하고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없앨 것인가.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이게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진월이 이해가 안 되면 나자렛 예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움을 없애는 거. 그 이제 진월이 30년 수행을 끝내고 두 번째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자신이 마치 원수와 함께 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을 없애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이 괴로움, 이걸 벗어나려면 발버둥을 치는 건데,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인도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니까,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럼 미움이라는 게 사람을 해칠 수 있으면 벌써 인류는 멸종했겠죠. 여러분들은 뭐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모양이에요. 미움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는 없고, 미움이 누구를 해칩니까? 나를 해치죠. 네, 나를 해치죠. 나를 일단 살려야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불교의 종지인데요. 일단, 선불교의 조사, 달마대사부터 시작해서, 달마해가, 달마해가, 승참, 도선, 홍인, 해능, 이래서 6조 해능까지 가면 6대조사가 해능이 되고, 그 해능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불교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처로부터 28대까지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 불교 학자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이제 다 이렇게 꽤 맞춘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꽤 맞췄느냐, 아니냐가 선불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문에서는 이게 이런 가르침을 넘어서려고 하는 게 이 선불교의 종지니까 논의의 수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불교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선불교의 종지는 교밖에 따로 전하는 것. 교는 뭐냐면 부처의 그 말씀을 통한 가르침이에요. 그걸로 전하지 않는 겁니다. 따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고 그러죠. 부처가 직접 가르침을 입으로 해주는 것, 그 밖에 있는 별도로 전하는 것. 별도로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선불교의 종지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게 이제 교회 별전, 불린 문자로 세울 수 없다. 어느 문자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직지인심, 곧바로 인심을 곧바로 가리킨다. 꿰뚫어 보는 거죠. 그게 통찰이고요. 수루하는 거예요. 인사이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견성성불.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보면은 바로 부처로 거듭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 교과서에도 염화미소 나오죠. 염화는 꽃을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인용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어느 날 범왕이 영취산에 올라 석가세존에게 꽃을 바치고 가르침을 여쭈었다. 석가세존은 사자좌에 올라 꽃을 들고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르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만 이렇게 붙잡고 하는 거죠. 앉아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존자 마가슴만이 미소를 답했다. 이게 이제 염화시 중에 미소죠. 세존이 이르시길 이제 정법을 너에게 부탁하겠다. 가서와 이를 후세에 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석가세존이 여기서 한 거는 우선 것밖에 없습니다.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린 문자, 어느 문자로 전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페이지 맨 아래 문장 보시면, 아래줄 보시면, 인용한 이야기는 대범천왕 문불결의경, 이런 경전에 전하는데, 이걸 이제 불교학자들이 불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석가모니 세존과는 상관이 없고, 후세에 만들어진 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의 시작인데 시작을 기록한 게 이제 가짜 경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 선불교는 시작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선의 종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위경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 이제 뉴턴의 그 사과나무도 그렇고 베토벤과 눈먼 소녀의 만남도 그렇고
갈릴레오가 그래도 돈다는 얘기도 그렇고 사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견해를 말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것도 볼테르 말이 아니고요. 하지만 볼테르도 인정할 만큼 볼테르의 관용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소크라테스 제자 알키비아데스 얘기도 다 그 후세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플라톤을 이해하는데 그 책보다 더 나은 책을 별로 찾을 수 없을 만큼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맥락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럴 때면 어떤 그림이 있다 그러면 그림을 감상하는 것하고 그 그림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밝혀내는 것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낼 수 있죠. 인주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 보면 금방 나옵니다. 종이가 언제 거지? 조선시대 초기의 그림이라는데 종이가 A4지다. 이러면 이건 가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밝혀낼 수는 있지만 그 그림, 그려진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종이에 먹물 칠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게 진짜냐 가짜냐는 이 이야기에 전해주는 맥락을 파악하고 나면 중요하지 않게 된다. 깨닫는 자는 거짓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못 깨닫는 자는 진실로도 미망에 빠져든다. 이렇게 그게 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속아서 사랑을 베풀었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고향 갈 차비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속아가지고 그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또 그 양반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처음 아주 딱한 사정이다 해서 도와드렸던 그 마음이 거짓이 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인 거죠. 한번 좀 속아도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집까지 날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예. 그리고 이제 육조해능의 가르침.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좀 어려워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썼네요, 지금. 육조해능의 가르침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진울의 수행법, 그 대목을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진울의 수행법은 도노점수와 정해상수인데, 정해상수 먹고 읽어보시고요. 선정과 지혜고요. 근데 정해상수나 도노점수나 별로 내용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노점수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런데 이 수행법이, 그러니까 도노점수의 도노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대본에 이게 돈이에요. 갑자기 돈이에요. 갑자기 돈. 갑자기 깨닫는다는 거예요. 단박에 깨친다.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점수하는 겁니다. 조금씩 수양하는 거예요. 점수 두 글자에 진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노는 다 같아요. 점수를 빼버리면 진울이나 그 외에 다른 선사들이 얘기한 거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철이 점수를 빼야 된다고 비판을 했지만 그럼 성철의 견해는 다른 선의 조사들하고 다를 게 뭐냐? 다 똑같습니다. 이거 빼버리면. 이게 이제 진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진울이 선불교의 조사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800년 뒤에 일대 논란이 됩니다. 1993년에 입적한 우리 시대의 스님, 해인사 조실이었던 성철이 선문정로라는 책에서 진울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성철의 주장은 이거예요. 첫째, 도노는 견성이며 구경각이요. 견성은 견성성불의 내 불성을 직접 봤다, 친견했다는 거예요. 구경각은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원효가 그렇죠, 원효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계율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박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불법으로 교화했다 이거예요. 어려운 문자 쓰지 않고요. 밥 지어 먹이고 이러면서요. 근데 구경각이다.
그러니까 성불일 뿐 닦음이 더 필요한 깨침은 아니다. 닦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진울은 도노를 안 했기 때문에 점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요. 아주 강한 비판이죠. 둘째, 따라서 도노 점수란 2단 사설에 불과하다. 나쁜 나무가 자라나서는 뽑아버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철이 주장은 도노 돈수예요. 도노 점수가 아니라 둘 다 돈이다. 도노 돈수다. 문제는 그냥 도노로 끝났으면 또 시비 걸 거리가 없는데요. 그런가 보다. 뭐 나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저건 깨달았겠지. 뭐 이렇게 이제 물러나면 되는데 돈수라고도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또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논란거리가 아니라 저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도노는 말이 되지만 돈수는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대번에 깨달으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진울과 그 다음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요. 진울과 성철 사이에 800년이라는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성철은 해인사 쪽이고 진울은 송광사 쪽입니다. 승간지만 파가 달라요. 이론 대립이 있는 거죠. 성철이 도노의 투철한 의미를 추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성철의 철이 투철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철이거든요. 불성을 철두철미하게 추구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여기 이제 숫자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울의 삶과 도노 점수 과정이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울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내지 않고 또 두 번째 심기일전을 또 두 번째 깨달음을 얻고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에 가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시차가 수십 년 걸쳐서 일어나니까 실제로 진울은 도노 점수 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이게 그 사람의 고유한 삶의 맥락으로 존중해야죠. 그리고 이제 도노 돈수가 맞느냐, 도노 점수가 맞느냐, 이것도 이제 학문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진울의 점수의 과정이, 도노 점수의 과정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명리의 길을 버리고 수행을 택하다. 성과에 급제한 다음에 그게 명리의 길이라고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주 청량사로 가서 응거하다가 육조해능의 육조 단경을 읽다가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가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이 그 다음 지혜는 중생의 몸에 있다. 그러니까 화엄경의 열의 출현품을 읽다가 또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선의 종지와 같다. 이걸 알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의 지혜를 갖고 있다. 여기서 깨달았다. 그래서 교와 선을 통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쭉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인드라망 설명도 나오고 김군수가 찬한 그 내용 풀이 이런 걸 보면 진울이 이제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6페이지 그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대예종고, 이 대예종고는 남송 사람인데 남송의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남송 시대에는 주작이 이제 일어나던 시기이기 때문에 북송 시대부터 일어나죠. 성리학이. 그래서 남송의 주희에 의해서 집대성되면서 주작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어쨌든 그 남송 사상계를 양분했던 게 이 주희라는 철학자, 이 성리학과 이 대예종고의 선불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예종고의 글을 읽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문사 이래로 10여 년 동안 비록 뜻대로 수행을 쌓아 헛되이 보낸 적이 없었지만 여전히 정견은 이제 마음속에 쌓여있는 감정, 뭐 이런 거예요. 원한, 이런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못한 채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 마치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그랬는데 지리산에서 대예종고 오력, 대예보각선사 어록을 얻어보았는데 이걸 읽고 호련히 눈이 열려서 비로소 모든 일이 내 마음 안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여기서 깨달은 뒤에 자연히 가슴에 물건이 걸리지 않고 원수가 같은 곳에 있지 않게 되어 바로 편안해졌다. 이게 이제 진울의 마지막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우리가 평범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원효가 이제 뭐 해골물 마실 때는 구전설화도 그렇고 뭐 토굴에서 잘 때는 마음이 편했고 사람이 사는 거치할모는 곳에 잘 때는 미방에 시달렸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는 깨달은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거 알면서도 깨닫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 맞아. 모든 게 다 마음이지, 뭐. 이러는데도 마음이 어디 뜻대로 되질 않는 거죠. 그 진울의 방법도 진울의 그 고유한 그 고민이 들어가서 이제 이걸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요. 그 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성철은 진울이 이때도 견성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도노는 단번에 깨치는 걸 뜻한다. 그리고 이제 이 도노는 성리학에서도 도노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화련관통이라고 제가 거기 써놨는데, 이 헐조를 제가 잘못 썼네. 개국곡자. 해자 옆에 개국곡자. 여기 화련관통인데, 1조의 화련관통이라고 말을 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화련이 분명하게 관통 다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사물의식을 다 꿰뚫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방식으로 이제 그대로 수행을 하다 실패한 게 또 왕양명이에요. 대나무를 화련관통을 하려고 대나무를 7일 밤낮 동안 이제 계속 봤는데 나중에 이제 막 흑게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친구는 사흘 만에 도망가 버리고요. 그때 주의를 오독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목숨 걸고 뭐 화련관통 이거 하는 게 아니라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먹을 거 먹고 지킬 도리 다 하고 아버지 모시고 이러면서 화련관통 하는 거지. 갑자기 7일 만에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왕양명은 막 목숨 걸고 뭐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왕양명은 또 불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그 화담석영대처럼 3년 동안 공부하고 이래서 깨닫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화련관통이거든. 이거는 이제 우리도 비슷한 경우 많습니다. 그 왜 간혹 보면 오락장 비슷한데 그 야구공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야구 이렇게 치는 거. 저도 야구 잘 못하는데 처음에 애들 계속 헛방망이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때부터 공이 보입니다. 날아오는 게. 그러면 이제 갖다 정확하게 이제 대고 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휙휙 날아오는데 공이 안 보여요. 자꾸 하다 보면 보여요. 물론 이제 뭐 150km로 날아오고 하면 안 보이겠죠. 근데 이제 프로 선수들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투수가 처음에 던지는 건 전혀 못 치다가 그 다음 치고 프로 선수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오면 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오랜 시간 수련을 통해서 이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성리학, 주자학에서 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깨달음은 좀 다른 거죠. 이제 그 뭐 운동 기술을 익히는 거, 뭐 피아노 연주 이런 거요. 이건 뭐 일조 화련 관통 뭐 이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노 그러면 이런 수행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도노와 상반되는 점수는 조금씩 닦아가는 거다. 근데 육아의 수행은 오로지 점수밖에 없어요. 수양이라고 하는 거, 인격을 형성한다고 하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되면 애들 막 선행학습을 시키고 뭐 이래 돼가지고 애들 말려버리는 결과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강의 시간에 맹자에 나오는 알묘조장. 곡식을 심었는데 빨리 자라지 않으니까 뽑아 올리잖아요. 그게 다 말라 죽어버렸죠. 우리 애들이 공부가 성적이 안 올라간다고 막 뽑아 올리니까 애들이 인성이 다 말라 죽어갖고, 대학에 이상하게 돼갖고, 대학생들한테 참 죄송한데, 제 있는 대학 학생들은 착합니다. 안 그렇고, 어떤 다 이상하게 뽑혀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점수는 사실은 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아 있으면 무조건 점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자주 한 얘기죠. 어차피 수양을 해봤자 성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양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한당유학의 문제점이고 성리학이 이제 주류가 된 것은 그 비판이 적절했기 때문에 주류가 된 겁니다. 한당유학은 이미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못 됩니다. 왕의 교화를 기다려야 되고 뭐 이렇게 의존적이에요. 성리학은 내가 곧 성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느냐? 내가 성인처럼 행동하면 내가 성인이지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게 이제 성리학이거든요. 그런데 도노는 이제 그게 아닙니다. 도노는 이제 아닌데 돈수가 이제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런데 성철은 갑자기 되는 거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진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도노와 점수를 따로 이해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철은 도노, 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가 문제가 됩니다. 단번의 깨달음은 있지만 단번의 수양은 없다. 그래서 진울은 점수라고 해서는 희망이 있는데 돈수라고 하면 이거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선의 특징은 그런 말에 얽매이지 않는 거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살짝 물러선 거예요. 제가 불교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물러섰는데 어쨌든 정리를 하면 중생에게는 다 자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 그런데 자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자성 맞아?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 영역에 가 있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철이 그랬다고 하면 존중해야죠. 물론 성철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해도 같은 이유로 진울의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동국대 불교연구원 쪽에 그 원장이 오셔갖고 이제 그때 서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논평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세게 비판하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게 해도 됩니다. 이러는데. 근데 불교 전공자니까 그렇고 제가 이제 불교 전공자가 아니니까 살짝 물러서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남은 부분, 이제 철학사 기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기술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려갖고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읽는 분들이 읽어보시고, 이건 어떤 점에서는 성철이,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대본에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수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 수양과 단박이라는 말이 서로 사맞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갖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선은 그 말에 얽매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물러서는 거죠. 전모동수. 서로 엇갈리게 하려면. 그거는 이제 어떤 언어의 맥락을 갖고 재미있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이규보가 걱정이네요, 지금. 성철 스님이 진울의 수행법을 비판을 할 때는 한국의 불교에서 도노점수의 수행법이 몹쓸 나무가 되었다는 그렇게 썼죠. 그렇게. 어떤 면이 몹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기가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성철이 직접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어떤 점수라는 쪽에 너무 치중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 점수 쪽에 치우쳐 있는가? 이건 제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같이 그분들하고 용맹정진이라도 해보고 수행이라도 해보고 하면은 그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해본 거라고는 저 템플 코스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 선문의 수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점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잠깐 쉬고 그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준비해서 사실 오늘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앞에 진울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이거든요. 그 시간을 조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몽주와 정도전 시간은 조금 줄여도 학설이 이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다음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규보인데요. 이규보가 30분 갖고 안 되는데 고려시대 최고의 문장가 그러면 이규보입니다. 그 외에 익제 이재현이라든지 목은 이색이라든지 이런 문장가들이 탁월한 문장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규보의 스케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학평론가들의 전반적인 견해고요. 이제 그 특이한 점은 이규보 같은 경우는 자기 분열의 글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규보는 고려시대는 왕조사회죠. 왕조사회이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하는 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규보는 왕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무신 정권, 이규보가 태어나기 전에 이규보가 13살 때 무신의 난이 일어나서 결국 이후 이규보의 모든 삶은 무신 정권화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하는 왕정사회에서 문인 관료가 무신에게 굴복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문인으로서는 치욕적인 삶입니다. 이를테면 그 김부식도 뭐 묘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스스로 장군이 돼서 나가긴 하지만 기본 정체성은 문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규보는 이제 무신에게 완전히 굴복을 당했죠. 몸과 마음이 다 굴복당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과거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이규보는 16살 때 이미 그 강좌칠연이라 그래서 고려시대 이제 오세제라는 문장가를 비롯해서 중국의 그 중림칠연에 버금가는 그 문장가들의 그 시회에 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문장가인데 과거 시험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문장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인재를 발탁하는 게 과거 시험인데 이규보가 문장을 못 써서 발탁이 안 됐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문인들로부터 최고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과거 시험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과거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급만, 공정했지. 실제로는 이제 귀족들이 다 좌우하는 고시관도 그렇고 평가하는 평가 관리도 그렇고 이규보는 계속 낙방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어려움 끝에 원래 문인 관료는 그 길이 유학자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벼슬을 독서를 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문장력으로 벼슬에 발탁되는 것. 그게 이제 자기 포부를 펼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은자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조선시대에는 이제 제3의 길이 있죠. 퇴계 이황이나 남명조식처럼 출사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은거하지도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3의 길이 있거든요. 그 미래를 기약하는 거죠. 근데 이규보 당시에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성리학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사하지 못하면 은거해야 돼요. 그래서 은거를 합니다. 은거를 하는데 원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과거 시험에 급제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에 결국 급제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발령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직책을 주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은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은거를 하게 되니까 그 자기 몸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를 계속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중고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문인으로서 무신에 굴복당했다는 것, 무신의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과거 급제에서 문인 관료의 길을 가고 싶은데 과거 시험 계속 떨어지고 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령이 나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은거의 길을 택하는 거. 그 두 가지 이제 이중고가 있는데 여기다 또 하나 겹친 게 그 당시 이제 몽골의 간섭이 심해져서 고려를 속국화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규보가 쓴 게 이제 이규보가 나중에 발탁이 되거든요. 발탁이 되는데 어떤 계기로 발탁이 되냐면 최충헌이 부르니까 갑니다. 시를 잘 쓴다 그러니까 시 지어봐라 그러니까 이규보가 최충헌을 찬양하는 시를 써요. 우리 근대 시인들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최고의 시인들인데, 미당 같은 경우도 최고의 시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오장 맞서이 송가, 이런 걸 감동적으로, 가미가제 특공대원, 이래 썼거든요. 알고 계시죠? 우리 괴롭죠, 그거 보면. 이 최고의 시인이 이렇게 살았다니, 이래서 이제 굴욕감을 느끼는데, 우리도 같이 굴욕감을 느끼죠. 그 시를 사랑하니까. 예. 굴욕감을 느끼는데,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미당 같은 경우는 성전에 3번인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잘못했다고. 그런데 또 그걸 또 잘 안 됐죠, 또. 사과를 했거나 말거나 이제 끝까지 또 물고 뜯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또, 이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부족한 거죠. 어쨌든, 그랬듯이 이제 이규보도 이제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최충헌을 찬양하는 시를 씁니다. 속으로는 이제 절대 굴복할 수 없는 자인데, 그 찬양을 해갖고, 결국 발탁이 됩니다. 그때부터 중용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벼슬이 탄탄대로 가요. 자, 그 정도면 또 이제, 어떻게 타협을 할 만한데,
하필은 또 몽골이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외교 문서는 이규보의 손을 거쳐서 나갔거든요. 진정표를 씁니다. 이 진정표라는 거 원래 이제 그 후한 진나라 때 이 이밀이라는 동진 시대에 이밀이라는 그 학자가 황제가 부르니까 자기 할머니 94세인가 된 자기 할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효성을 진술하는 표문이에요. 표문에 임금에게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고요. 그 간절한 이제 마음, 이제 읽으면 진정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고. 그런데 전 출사표를 읽는데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신이 아닌 거죠. 진정표를 읽고도 별로 눈물을 못 흘린 거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그 간곡한 심정을 담은 글인데 이규보도 진정표를 씁니다. 근데 이규보의 진정표는 자기 이 어버이에 대한 효성을 진술하는 그런 표문이 아니고 몽골의 황제에게 제발 고려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하는 표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원나라를 막 칭송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련한 상황을 막 끝까지 이렇게 애걸복걸을 해갖고 침략을 막습니다. 뭐 어쨌든 막았어요. 그래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색도 비슷한 글을 씁니다. 이색은 이제 그 충선왕을 모셨는데 후기에 몽골이 또 고려를 속국화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색은 주자학자잖아요. 주자학자니까 주자학의 논리를 갖고 몽골의 그 원나라의 그 관학이 주자학이거든요. 주자학의 논리를 갖고 나라를 구하는 게 이색입니다. 이색이 그 점에서 이제 탁월하죠. 그러니까 대학에 보면 인기인 국기국이라 그랬다.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사람이 다스리고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보존해 주는 것. 이게 주자학의 원칙 아니냐. 당신네들이 추구하는 이념. 그러니까 고려는 고려 사람이 다스리게 해줘야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관철을 시킨 게 이제 이색이거든요. 이색도 탁월하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죠. 이규보가 당면했던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굴욕적인 상황을 누구 머리를 숙이고 싶어서 숙이겠어요?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도 맞짱 뜨고 미국하고도 맞짱 뜨고 중국하고도 맞짱 뜨고 싶지만 뭐 그랬다가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스스로 이제 한 거죠. 이런 거 많습니다. 삼전도비 있잖아요. 삼전도비 송파구에 가면 삼전동이 있잖아요. 석촌호수. 그 삼전도비가 거기 있습니다. 삼전도비도 그게 굴욕적인 그 항복 문서인데 대청 황제를 막 칭송하는 그 글이거든요. 그걸 이제 항복을 하고 났으니 그걸 세우라 그러니까 안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 인조가 그 머리 박고 항복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누가 써야 될 텐데 그 당시 문장가 4명을 뽑아요. 쓰라 그러대 계곡 장유. 신은 몸이 아파서 도망가 버립니다. 난 죽어도 그런 걸 못 써. 그거 심정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걸 쓰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경석이 맡아서 썼죠. 그 쓰는 사람도 있어야지 어쩝니까? 그럼 가본 그 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읽기 참 힘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청나라의 속국 그러니까 청나라의 그 간섭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파묻어 버렸죠. 치오가 역사다 이래가지고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또 일부러 파냅니다. 또 아주 악독한 그 심정을 갖고요. 그런데 그걸 파묻는 게 그러면 옳은 거냐? 역사를 잊은 자는 미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굴욕은 굴욕대로 봐야 다시 똑같은 굴욕을 안 당할 텐데 그런 점에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럼 찬란한 역사는 우리 역사고 안 찬란한 역사는 우리 역사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만이 되는 거고 그거야말로 오욕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런 심정을 알고 보존은 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진정표도 그런 글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조사해 보시면 진정표가 어떤 글인지 이제 금방 나옵니다. 이게 또 자기 모멸의 극이죠.
이게 고개 숙이고 싶어서 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이규보는 이제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동명성왕편 뭐 이런 걸 씁니다. 이제 고구려의 역사를 이제 그 서사시로 기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분열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규보 문학세계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자기 모멸감, 자기 뜻대로 세상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무신에 의해서 강제로 굴복당해서 아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끝까지 이제 그 삶에서 놓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자기 굴욕감을 글로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이규보를 볼 때도 이규보는 뭐 간신이고 무신에게 빌붙은 이 권력의 하수인이고 뭐 이런 식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굴욕적인 상황이 결국 이규보의 문장을 탄생시켰다고 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글 쓰는 방법밖에 없었고 결국 글로 구원받는 거죠. 뭐. 축구 선수가 구원받으려면 축구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뭐 이규보는 결국 글로서 자기 몸을 보여줌으로써 인간들의 위선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게 이규보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쭉 8페이지에 쭉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자기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글쓰기. 그 인용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요. 그 이제 글이 이게요. 어느 날 하루 술 마시지 않고 장난삼아 짓다. 일일 불음 시작. 이게 맨날 술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냥. 그 괴로운 심정을 달래려고요. 사마천도 굴욕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치욕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남자가 이제 남성을 거세당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치욕적이 있겠어요. 요즘 문화처럼 무슨 소수자의 배려 이런 걸 고민하는 시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이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아남았으니까요. 이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술 마시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루 어느 날 우연히 술을 안 마신 날이 있었는데 그날 지은 겁니다. 보시죠. 그대는 옛날 주태상을 보지 못했나. 주태상이 한나라 태상배설했던 사람인데 깨끗하게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규보는 그런 순결 이데올로기를 여기서 공격해요. 순결 이데올로기, 성실 이데올로기 이런 걸 공격합니다. 그대는 옛날 주태상을 보지 못했나. 1년 359일 재개하여 맑았다네. 360일을 1년이라 치고 365일이지만 큰 숫자만 들어서 360일을 1년으로 치는데 이건 이제 주역의 계산법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냥 합쳐서 360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충경을 보지 못했나. 충경이 이제 이규보의 자예요, 자. 이규보. 지금 나를 보지 못했나. 1만 80일을 지나 오늘 요행이 술이 깼다네. 계속 그동안 술만 마시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태상의 아내는 되지 마라. 왜? 한 번 엿보면 재계를 범했다고 성낸다. 주태상이 이제 집안에 들어박혀서 자기 재계를 하는 거죠. 재계를 하고 있으니까 하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그 부인이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혹시 죽었나 하고. 그랬더니 태상이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재계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한 번 엿보면 재계를 범했다고 성낸다. 충경의 안 해도 되지 마라. 그건 내 마음으로라도 되지 마라. 이게. 왜? 취에 거꾸러져서 그대와 함께 하지 않는다네. 저쪽은 맑고 이쪽은 미친 것이 혹 다르다 해도 저 주태상은 아주 깨끗했고 나는 미쳤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아내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네.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 이거죠. 도리어 양홍의 아내가 되어서 양홍이 이제 이 거한재미 고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맹광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죠. 뒤에 다 써놨습니다만 맹광이 이제 굉장히 추년데 시집을 안 갈라 그래요. 부모가 왜 시집 안 가냐 그랬더니 나는 양홍처럼 멋진 남자가 아니면 안 가. 이래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시집을 안 가고 있는데 양홍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럼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고 같이 살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좋으면 같이 살자. 이랬는데 결혼을 하고 봤더니
아니, 안 그런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 맹광이 막 화려하게 꽃단장을 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홍이 이제 성을 내죠. 난 당신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뭐, 그저 그렇구만. 이러니까, 맹광이 알아듣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박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뜻이 맞아가지고, 이 양홍도 맹광을 존중하고, 맹광도 양홍을 존중했는데, 맹광이 양홍에게 밥을 지어 올릴 때는 거간잼이 이 밥상을 들어서 자기 얼굴 눈썹 높이까지 들어서 공손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잘 살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낫다. 서로 비슷한 수준까지 모여서. 배치만 나무, 그 다음 10페이지 넘어갔어요. 배치만 나무 비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진 것이 서로 비슷하고 기쁨도 넉넉하여 눈썹 가지런히 밥상, 이게 거간잼이죠. 밥상들만 못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충경은 이규보의 자고요. 1년 360일 가운데 359일을 재개한답시고 아내와 해로하지 못한 주태상, 이 순결 이데올로기에 빠진 주태상이나 술 마신다고 거꾸로져 아내와 해로하지 못하는 이규보 자신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를 내던져서 주태상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문학의 힘이죠. 이게 자기를 던져갖고 자기를 희화화시켜서 희롱함으로써 그 문학의 정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한 사람 주택은 태상이 되자 직언을 잘했는데 하루는 병이 나서 재궁에 누워 있었더니 아내가 그를 걱정하여 들여다보니까 화를 내면서 재금을 부겠다, 재개하는 걸 방해했다 이렇게 죄를 물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택의 엄격한 성품을 두고 말하기를 세상에 태어나 운명이 기구하여 태상의 아내가 되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편과 해로하지 못하는 여인을 태상의 아내, 태상차라고 부릅니다. 양홍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을 쭉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배옷을 입고 아주 소박하게 같이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유학자 강수도 비슷한, 오늘 강수는 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강수가 그 신라의 그 유명한 유학자, 나라에서 유명한 인물이 됐는데 대장간 딸하고 결혼해서 살거든요. 그 당시 대장간 부곡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은 전부 천민이에요. 천민인데 이제 이 강수가 그 여자하고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나중에 이제 부모가 너는 이제 나라 안에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아내를 바꿔라. 그러니까 강수가 조강지처 불화당요. 빈천직이 불가하라. 이 고사를 인용해서 거절합니다. 어려운 시절 술찌개미 비르다가 남편 먹여 살린 아내는 내쫓아서는 안 되고 조강지처죠. 그게. 그리고 가난한 시절 친구는 하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삽니다. 근데 그 강수의 아내가 나중에 강수가 죽고 나니까요, 나라에서 녹을 내리는데 안 받고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국가의 녹을 축낼 수 없다. 그렇게 돌아간 거죠. 강수가 이제 그런 사람을 딱 알아보고 이제 한 거죠. 안영도 마찬가지로요. 안영도, 안영은 굉장히 검소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밥을 먹을 때 고기 반찬은 딱 한 가지. 그리고 비단 옷 안 입고 뭐 이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사는 게 행복하다 이거예요. 11페이지 넘어갔어요. 이 시에서 이규보는 스스로 청렴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삶을 강요하는 위선을 꼬집는 겁니다. 차라리 솔직해져라. 그러면서 이거죠. 나 엉망인 건 맞는데 사실 너는 더 엉망이야. 나는 술에 빠져 몰면 망쳤지만 너는 명예욕에 빠져서 정신을 망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술에 빠져서 내 몸 망친 거 맞아. 근데 너는 그 청렴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위선에 빠뜨리고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신랄하죠. 그리고 이제 설견설 이것도 신랄합니다. 술은 이제 이슬자거든요. 이슬자거든요. 요 안에 벌레충자 들어가 있는 거죠. 요 벌레충자는 밑에 두 개를 더 쓰기도 하고요. 이는 요즘 보기 어렵죠. 머리나 이 몸에 기생하는 이게 하얀 거, 기생충이요. 그것과 개는 개입니다, 개. 한번 읽어보죠. 어떤 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 죽이는 걸 보았다네. 그리고 잡아먹는 거죠. 이게 오랜 전통을 가진 개고기 전통입니다. 이게 예기에도 개고기가 나오고요. 예기에는 이제 천자가 먹는 고기로 개고기가 상품으로 나옵니다. 우리 바칠 헌자 이렇게 쓰잖아요. 개 바치는 게 헌입니다. 개 바치는 게.
그 천자에게 징상을. 왕필의 노자주에도 개고기 잡아먹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개 잡아먹은 것이 오래된 거죠. 수천 년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살성을 금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참하여 슬픈 마음을 금치 못했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이규보가요. 어제 어떤 사람들이 말이야. 불이 이글거리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걸 보고 나는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러니까 이를 이렇게 옷을 벗어갖고 이 화로가에 쪼이면 이들이 이제 죽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마치 해본 것처럼 얘기하죠.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네, 그 기억이 나요. 화로가에서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너무 슬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맹세코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했다네. 이러니까 이 사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실망한 태도로 이는 미물 아닌가. 나는 큰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 말한 것인데 그대가 이런 말로 됐고 하니 나를 놀리는 것 아닌가. 놀리는 거 맞아요. 풍자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서부터 소, 말, 돼지, 양, 곤충, 개미, 벌 모두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건 다 같은 마음 아니야.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이네. 그대는 물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게나. 그리하여 달팽이 뿔을 쇳불과 같이 보고 메추라기도 큰 붕새와 같은 존재로 보게나. 붕새 구만리 장천을 한다고 메추라기 무시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용이 쇳덩구리 무시하면 안 되지. 용은 여의주 갖고 있고 쇳덩구리는 쇳덩이 보물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뒤에야 내가 그대와 함께 도를 말할 것이야. 그러니까 위선 떨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개고기 안 먹는다고 도덕군자인 척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가죽 구두, 가죽 신발 신잖아. 이렇게 해요. 이제 실제로 그런 종쿠시 소설 속에 그런 대목 나와요. 가죽 구두, 가죽 신발, 가죽 지갑 안 가진 분들 별로 안 계시죠? 저도 가죽 구두입니다. 그러면서 동물 애호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위선에 빠지는 거죠. 물론 동물은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렇게 치니까 이제 어설픈 위선을 꽂으는데 이게 굉장히 아프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규보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슬은 사람의 머리칼이나 옷에 기승하는 이입니다. 개는 개입니다. 이와 개에 관한 이야기예요. 개가 죽는 것이나 이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가는 소택지에 사는 작은 메추라기. 이거 이제 장자에 나오죠. 붕새도 그렇고요. 대붕도 처간도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에 보면 붕새가 구만리 장천을 솟아올라 남쪽으로 날아가니까 처간, 메추라기 그걸 보고 저놈 이상하다 하고 비웃어요. 우리 날아봤자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옮겨가고 때로는 거기에도 못 가 땅에 떨어지고 말지만 하여튼 이것도 나는 건 나는 거다. 그런데 저놈은 대관절 무엇 때문에 저렇게 높이 난단 말이냐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붕새인 줄 알고 도취하면 이렇게 장자한테 한 방 맞죠. 이기보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 보면 개나 이나 사람이나 다 같은 거다. 이거에 그런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청렴한 걸 좋아해서 주태상을 높이 받듭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위선을 떠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가 참 불쌍하다면서 위선을 떠는 꼴을 보고 이규보가 그럼 이는 안 불쌍해? 하고 꼬집는데 이게 참 사실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동물 애호 이런 거 할 때 한번 반성해 보면서 해야 되겠죠. 계속 풍자예요. 그 다음에 칠연설은 이래요. 자랑스럽게도 대나무 아래 모임에 참여하여 중림칠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중림칠연에 대한 풍자를 고려시대 중림칠연을 흉내냈던 강좌칠연 앞에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도 대나무 아래 모임에 참여하여 흔쾌히 항아리 안에 봄을 들이키네. 이게 이제 술 마시는 거죠. 알 수 없구나. 칠연 중에 누가 오야씨의 구멍을 뚫었는가. 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를 지으니까 이 강좌칠연 모두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 풀이를 보시죠. 칠연설은 중국 진나라의 중림칠연의 과실을 비꼬면서 그들을 흠모하는 고려의 강좌칠연, 해좌칠연을 풍자한 글입니다. 이규보가 19세 때 오세제가 그 재주를 알아보고 그를 시외에 부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가 되면 오세제의 권위에 의지할 법한데
이규보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세재가 경주 지역으로 유람을 가고 나서 이청경이 역시 강자 7연 중에 한 명인데 이규보를 모임에 끼워주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규보가 7연이 무슨 조정의 관직이라도 되느냐, 7연 중에 한 명 빠졌다고 보충에 넣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비웃어요. 그리고 이제 죽하회는 진나라 중림 7연의 모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림 7연은 진나라 초기에 노장학을 숭상하여 중림에 모여서 청담을 일삼던 전부 유명한 뭐 완적, 완암, 해강, 유령이 아까 말씀드린 그 주독성 지은 사람이고요. 삼도, 왕용, 상수, 요 향수로 되어 있는데 상으로 읽습니다. 사람 생길 때는. 7명의 선비를 가리킵니다. 이들 가운데 왕용의 집에 오얏나무가 있었는데 그 오얏 맛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 왕용은 은자라고 하는 자가 세속의 명리, 권리를 다 버렸다고 하는 자가 이 오얏 씨앗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심을까봐 오얏 먹고 나면 늘 구멍을 죄다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양보한 자가 국한 그릇에 섭섭해 한다고 맹자에 나오는데요.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걸 이제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림 치륜을 흠모하던 강좌 치륜의 안색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규보가 그 일을 두고 13페이지 넘어갔어요. 은자 좋아하네. 세상을 버렸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오야씨에 구멍이나 뚫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죠. 천하를 도외시한다고 하는 자들이 소갈머리가 왜 그렇게 좁으냐. 세속의 모든 욕망을 던져놓고 은둔함내하지만 그런 사소한 욕망에 집착하는 꼴을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전부 화내는 거죠. 왜 화를 내느냐. 전국을 찔렀거든요. 맹자에 나라를 양보한 자가 국한 그릇 때문에 섭섭해한다. 이 말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촌철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난 사람들을 문장으로 대놓고 비판하는 것. 이게 뭐 시의 기능이죠. 이게 이제 그 기존의 그 문단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기존 문단에 의해서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을 비판하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버지니아 울프가 그러죠. 자기가 천사를 목졸라 주겠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1941년에 죽었죠. 멈춘 시계가 11시 45분에 있었으니까 강으로 들어가서 안 나왔습니다. 시계가 11시 45분에 멈춰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죽은 건데 그런 글을 썼어요. 천사를 목졸라 주겠다. 왜? 천사를 목졸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천사에 의해서 목졸림을 당해서 죽기 때문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자기가 어떤 유명한 작가의 글을 논평할 때마다 귀 속에다 속삭인다는 거예요. 잘 써줘야 돼. 그래야 너도 출세하지. 그래야 너도 다른 비평가들이 너를 호평을 해갖고 너도 세상에 알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졸라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졸라 죽인 게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권위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죠. 근데 시가 되려면 이제 그게 돼야 돼요. 뭐 깨달음의 길도 그런 거죠. 뭐 종단에서 인정하는 승려, 이게 말이 안 되죠. 종단의 권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권위를 넘어서서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넌 할 수 있냐? 그러면 자신 없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야, 이게 힘들죠. 근데 이제 시는 이제 그런 게 시죠.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평생 자기 몸을 수치심에 시달리다 보니까 시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를 놓아주며 방서, 쥐를 잡았다가 놓아주는 겁니다. 이 쥐라는 게 이게 백해무익한 동물 아닙니까? 이게 곡식을 축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쥐는 조금 훔쳐가고요. 사람 많이 훔쳐가요. 시경에도 그런 시가 나옵니다. 보시죠. 사람은 하늘이 만든 걸 훔치고 너는 사람이 훔친 걸 훔친다. 다 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야, 이게 참, 이 표현도 우리가, 야, 너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고, 이렇게 시 속에 들어가니까 다른 맥락으로 읽히죠. 다 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어찌 너만 나무라겠니? 쥐를 연민하는 거죠. 이게 쥐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게 참 힘들죠. 다른 짐승이 아니고 쥐예요. 그 예쁜 강아지나 예쁜 고양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같은 것보다 더 밉죠. 쥐를 연민하는 거죠.
정약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약용도 모기를 주제로 정문이라는 시를 썼어요. 모기가 밉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기를 미워하며 하는 시 써요. 이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뭐 표현도 기가 막힙니다. 뭐 이 뺨에 앉은 모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공연히 내 뺨만 치고 뭐 이게 예 밉죠. 예, 귀양 가서 지금 뭐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는데 모기까지 뭐 뜯기고 뭐 이러니까 미치겠죠. 그러니까 정문 결국 이제 정약용은 문제가 생기면 글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정약용도 자식이 이제 천년두로 죽으면 천년두 치료법을 글로 쓰고 뭐 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대성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이미 죽었지만 또 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게 해야 되겠다 뭐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기는 결국 정오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기보 예. 제가 언젠가 그 영어로 된 짧은 단편 소설인데 그게 동행이라는 그 작품이었는데 누구 건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이제 버스 운전기사인데 이제 버스를 쭉 영국 소설이든가 그래요. 버스를 몰고 가면서 이제 손님들 다 내려다 주고 이제 종점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사람 다 내리고 오직 모기 한 마리만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탁 신문을 펼치는데 그 모기가 거기 와서 탁 앉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모기를 동행인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기보식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제 이건 그 모기라는 건 여름밤 잠 못 이루는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모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죠. 하물며 먹을 것을 훔쳐가는 쥐야말로 경쟁자 아닙니까? 먹을 것도 많지 않은 시대에. 그런데 이기보는 이 시를 통해 자기보다 못한 존재에 대한 연민을 그냥 가감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그 시인 중에 백석 시인 있죠, 백석. 백석에 또 얽힌 이야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 요즘 뭐 동주라는 영화가 이제 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저는 뭐 영화를 안 봅니다. 그래서 뭐 영화로 뭐 윤동주를 볼 생각은 별로 없긴 한데 하여튼 뭐 거기 안소영 작가가 쓴 동주라는 또 역시 그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윤동주가 백석의 시집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빌려다가 그걸 필사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감동적인데, 그 백석 시에 보면은 이제 이 검이 들어온 걸 이렇게 밖으로 내쫓으면서 이제 그걸 시로 쓴 거. 이게 나오는데 그게 또 사람 가슴을 또 울리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석 시 중에도 추운 날 거미를 밖으로 내몰고 괴로워하는 대목이 있는데, 모름지기 말 못하는 것들이 슬픔과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감수성이 있어야 시를 짓는 것 아니냐.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죠. 카프카는 평생 닭고기를 못 먹었대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닭을 잡아서 요리를 하는데 닭이 죽는 순간에 그 꼬꼬닥하는 그 소리가 평생 이 귀에서 떠나지 않아서 닭고기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머니가 닭 잡아줬다 그러면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맛있겠다 뭐 이런데 이제 카프카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나왔는데 그것도 본인이 또 다 불태워버리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카프카의 말을 안 들어갖고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역시. 아주 친한 친구를 뒀으면 진짜 말대로 그냥 홀랑 불태워버렸으면 뭐 우리한테는, 카프카에게는 좋은 일이었겠지만 우리한테는 뭐 없어지는 거죠. 하여튼 남들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시를 짓는 건데, 이규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쥐새끼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들여다보고 부끄러워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쥐가 아니고 나다. 쥐의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규보 문학세계에 깔려있는 암시입니다. 나는 뭐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자기 모멸이 이규보의 문학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활동했던 그 유진호 박사가 그 재헌의원 헌법 초안했잖아요. 그 유진호 박사 소설도 썼거든요. 그 소설에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일정 강점기 때 유진호 박사가 원래 의예과에 들어왔다가 예과를 마치고 법문학부로 옮겨서 그 법학을 전공하고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그 전기를 아는데 굉장히 그 문학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 작품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니까 역시 그 모멸감에 시달리는 거. 식민지 지식인은 모멸감을 떼놓을 수 없는 거죠. 이광수도 마찬가지고 최남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느끼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문제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나라를 잃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전반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글에 그런 게 반영됐다고 하는 게 그 사람 문학의 그 고통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모밀이 이기고 문학 전반에 깔려 있다.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서는 말 못하는 존재를 대변할 수 없다. 다른 것들도 비슷합니다. 뭐 지를 놓아주며 배로 책상 이런 게 이제 쭉 있으니까 뒤에 제가 이제 써놨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뭐 다 넣어놓은 건 아니고 이제 한국 철학사 뭐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한번 이기보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요즘 번역해서 내놓으면 요즘의 문단에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대와 상관없이 사물을 꿰뚫어가는 통찰, 또 다른 사물을 자신의 처지에 놓고 견주어가는 그런 연민, 동정심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이 나오는 거죠. 예, 이기보 문학사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정몽주 정도전 시간을 좀 할애해서 오늘 그 독서 토론한 그 내용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